Scattered Me.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쟁 얘기를 한다고 돌아왔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썽띠오 관련 아티클이라든지 뭐 글 같은 거 보면 전쟁 언급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무슨 이게 썽띠오 전시의 아티클인지 뭐 전쟁의 역사를 분석하는 건지 막 뭘 정도 전쟁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게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네. 어떤 예시들이 있냐 했을 때 옛날에 이제 전쟁 할 때 뭐 냉전 시대도 그렇고 세계 2차 대전 때도 보면은 미국 전략부의 시각적 구현을 위해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터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되게 많이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차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말하면 어떤 부서가 있었냐면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브랜치가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그 부서죠, 말하자면.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업무 중 하나가 이 전쟁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기 편하게 제공하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죠? 뭐 기호적으로 표현했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은 진짜 못 만드는 애들이 만들면 그 보노보노 프레젠테이션처럼 만들 거예요. 그렇지. 디자이너네, 전쟁 디자이너. 전쟁 디자이너. 근데 그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죽고 얼마나 뭐 그런 작전을 비주얼적으로 깔끔하게 보여주느냐. 사실 그들이 예술가일 수도 있어요. 거지.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언어들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최종 결과물을 찾아봤는데 잘 나오지 않는데 뭐 워룸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 공간.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예시가 되는 게 제 생각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형사물, 우리 영화에서 뭐 추적하는 FBI 물 같은 거 보면 막 칠판에 딱 이렇게 막 사진 붙여놓고 맞아. 막 실로 이어놓고 맞아.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서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 아 그러네 진짜. 시각적으로 보기 전략부에서도 편하잖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책상에 지도 펴놓고 그치. 모형 만든 걸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죠. 저희가 생각하는 모노폴리 게임도 보면은 맞아. 이 시각적으로 구현이 잘 되잖아. 그런 것도 아마 좀 그런 데서 나온 언어가 아닐까? 맞아. 이런 생각도 들고. 모노폴리도 전쟁과 너무 그러니까 연관이 많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그걸 어떻게 실리콘으로 조금만 그 집 모양을 만들어서 그치. 사람 병정 모양 만들어서 그걸 실리콘 다 뜨고 그치. 그걸 이제 플라스틱화 시켜서 이제 체스 말처럼 배치해야 되는데 맞아. 그걸 하려면 월트 디자이너 체스 말이네 진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좀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인류학자인데 그가 한 행동들이 좀 많더라고 전쟁 때 업적들이라고 할까 굳이 말하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OSS 이제 뭐 그 전략부거든요. Office of 뭐 Strategy Service 그래서 전략부를 겨냥한 페이크 라디오 스테이션을 개발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가 약간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y라는 데에 1943년에 모마의 약간 전시 상황 때 자재, 그러니까 마테리얼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재를 공급할 지역 부서를 설립하기를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미술관 너네도 전쟁에 좀 참여해서 도움을 줘라. 굳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거기에 역할 중 하나가 병사들에게 약간 정신교육 시킨 거죠. 적들과 그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이게 약간 전쟁 기념관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걸로 이제 고치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군대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다 정신교육 받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정신교육이 핵심 뭔지 알아요? 뭐요? 이 정보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 정신교육 받으면 다 자잖아. 재밌어야 돼 우선. 맞아. 재밌게 표현해야 돼. 맞아. 재밌게 표현하면 다 보지. 맞아. 예를 들면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베트남 전쟁 관련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은 타란티노 감독 영화 중에서도 인글로리스 바스타드에서 네. 히틀러가 그 독일 영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 영화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대중들이 재밌게 봐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모마랑도 되게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지. 뭐 1900몇 년도에 베트남 어쩌고 이러면 병사들 다 자지.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편하게 보라. 그런 느낌 자연스럽게 흡수시키기. 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전시한 게 있어요. 그 모마에서. 그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랑 이제 그의 아내 마가렛 매드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구성했던 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목이 발리 The Human Problem of Reoccupation. 그래서 이 전시의 주제가 뭐냐면은 전쟁 후에 미국인이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한 다룬 전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이트슨이랑 그의 아내 마가렛이 발리에서 수집한 뭐 조각들, 회화들, 뭐 후티지 사진들, 뭐 그냥 석상들 이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시를 한 건데 이 전시의 중요 포인트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실험한다고 할까?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시를.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올바른 아메리카 시티즌, 아메리카 국민으로서 그 관람객들을 트레인시킬 목적의 아페라투스, 그러니까 도구였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올바른 아메리칸 시티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나치 때는 프로파간다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시지 중심으로 이제 뭔가 너네는 뭘 해야 돼 이런 게 셌다면 미국은 반대로 되게 주체적인 결정 행위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독려하는 방식을로 사람들을 기능시키기 위해서 전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거지 그것도 프로파간다인데. 프로파간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치.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미국이 좀 자유주의에 대해 목매지 않나요?
우리는 유일한 맞아요. 자유주의 국가다. 그게 왜냐면은 냉전 시대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었으니까 우리 자유롭다. 소련과 이제 대치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레고리 베이츠는 그걸 위해서 전시를 활용한 거니까 아페라투스로. 야. 그래서 실제로 프레드 터너는 그의 책 데모크라틱 서라운드에서 이 베이츠니랑 이제 마가렛이 강조했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이머시브 미디어 랜드스케이프라고 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기능하고 이 아메리칸 시티즌을 교육하기 위한 이 방식이 그냥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의 랜드스케이프 안에 둘러싸이게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들락날락 하게끔. 한마디로 대단히 전략적인 전시인 거죠. 웃긴 건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 관람객들은 자기가 자기 주체를 가지고 보고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미 프로파간다인데. 그래서 실제로 마샬 맥루한은 가끔 제가 언급하잖아요. 네. 마샬 맥루한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 시기 미디어에 대해서 medium is the message.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당시부터 해서 전시라는 거 더 이상 목적성이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전략적인 무엇이란 거죠. 전략적이란 게 실제로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죠. 전략은 드러나면 안 돼. 맞아. 그런 점에서 성떼가 말하고 데리다가 말하는 이 드러나 있지 않은 흔적들이란 것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술 전시도 하나의 전략이다. 스트레러지다. 실제로 전쟁 때 그렇게 사용됐으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또 재밌는 게 하나가 교기 케이프스라고 케이프스? 이렇게 맞게 읽은 것 같은데 네. The New Landscape in Art and Science라는 책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규정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사과를 잡기 위해 손을 뻗을 때 우리의 움직임은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지시하기 위해 신호를 보낸다. 그것은 마치 유도 미사일과 대단히 유사하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스스로 에러를 교정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향한다.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에러를 교정한다.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사고 방식이 그거겠죠, 사실. 맞아. 이게 저도 저번에 어디서 이게 뇌 관련돼서 하부 구조 막 이런 강의라고 해야 되나? 네. 영상을 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사실. 인간의 행위가 되게 단순하더라고 보니까. 배고픔, 뭐 여러 가지 욕구들 있잖아요. 네. 뭐 자기 보존 욕구도 있을 거고, 번식의 욕구도 있을 거고, 뭐 타인 자기를 그러니까 보호하는 욕구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 인간의 행위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 지점 A, 불충분한 지점 A에서 지점 B로 가는 게 인간 행위의 전부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이제 욕구들 다 채워넣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카리 씨가 뭐 성공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네. 근데 그 이유가 과연 성공한 예술가가 내가 되고 싶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 다양한 그런 걸 또 내가 그래야 먹고 살고 내가 스스로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 우리가 삶 전반에 다 끼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되게 추상적인 작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우리의 추상적인 어떤 것은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보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의에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우리가 되게 이 추상성이라는 걸 인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성공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성공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니까 라는 건 되게 사실은 우리의 추상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체화시키지 않은 대답이야. 맞아. 사실 우리는 그 추상성의 흔적들을 따라간 거든. 맞아. 그냥 배고픔이 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알파 메일이 돼서 맞아. 근데 그런 식이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즉 미디어, 이미지, 예술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적이고 시스템적일 수 있으며 우리가 접하는 재료와 그 구조들은 우리의 현실과 맞아.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 미디어라는 게 지금 오편 씨가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치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영향력이 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매스 미디어라는 게 저희가 오늘날에야 그 의미들을 알고 이것들이 어떻게 대중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낯선 개념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찾아봤었어요. 네. 첫 번째가 탄환 이론이고 이 두 번째가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대에 태어난 이론은 아니고 첫 번째 이제 탄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배경이 뭐였냐면 나치 독일이나 아니면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보여줬던 이 선전의 위력 때문에 이제 이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탄환 이론이 생겨났거든요. 왜 탄환 이론이죠 이게? 이게 탄환 이론이 총을 쐈을 때 총알이 그냥 표적지에 그대로 꽂히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는 표적이 그냥 뚜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이 1920년대에 부흥을 했다가 40년대쯤에 이제 가라앉았던 이유가 이 전제 조건이 강력히 필요했던 게 전제 조건으로 강력한 대중 매체, 그러니까 탄환을 쏘면은 즉각적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대중 매체가 탄환처럼 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첫 번째야. 두 번째가 수동적인 수용자, 그러니까 표적지 같은 수동적인 대중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표적이라는 게
고립돼 있잖아요. 그죠. 표적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되게 시적으로 지었네. 네, 잘 지었죠, 근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오늘날이랑 좀 비교를 하자면 그때는 사람들 사이에 뭐 마을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더 큰 단위에서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때 고립이 돼 있지. 휴대전화도 없고 그때 우리가 뭐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제 대중 매체는 신문이잖아요. 그죠. 뭐 그것만 지배해버리면. 그죠. 그것만 지배하면은 그냥 총알처럼 쏘면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대규모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강력하게 그게 작동하던 시기고. 네, 그래서 이제 괴벨스가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으로 유명하잖아요. 괴벨스는 뭐 굳이 말하면 그런 쪽 천재라고 불리니까. 그죠. 그 언론 그 조작의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괴벨스가 했던 선전 방식들이 이런 탄환 이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들을 이미 무지한 대중으로 이제 전제 조건을 걸고 강력하고 세고 뭔가 좀 이상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칸 씨가 처음에 그 매스미디어 이런 하면서 매스미디어란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낯선 개념이 아니다.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안다. 라고 하지만 나는 아직 탄환 이론이 대단히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다 이걸 떠나서도 그렇죠.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은밀한 대중매체 그리고 되게 능동적인 수용자 그리고 되게 고립되지 않은 개인 완전히 반대가 다 맞아. 반대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근데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다. 그거를 우리 예전에 그 앨리스 얘기했을 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졌다 생각했는데 미디어는 더 똑똑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는 개인들이에요 사실. 맞아. 그러면 그럴 때는 대중매체가 강력할 필요도 없어. 맞아요. 적당히 알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이론이 지금 오편 씨가 말하는 거랑 되게 어울리는 게 이 침묵에 나선 이론이 이렇게 쉽게 말을 하자면 약간 좋아요 댓글 개수인 것처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인간이라는 게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예를 들면은 전쟁에 반대해. 근데 그 의견이 소수이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약간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중의 그 뭐라 하죠? 대중들한테 그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내뿜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말을 함구한다는 거예요. 그치. 내가 거기에 그 말에 반대되는 의견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토론의 시작이고 약간 따지기 말하면 전투의 시작이잖아요. 다구리를 당할 수 있지. 다구리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침묵에 나선 이론을 설명하는 게 이게 왜 이런 식의 회오리 방향이면 한쪽에서는 거대한 이 담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여론의 수죠. 뭐 예를 들면 전쟁에 반대한다 여론의 수인데 이 소수의 여론의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 전쟁 참여해. 근데 이 컨트롤을 봤을 때 이 바람의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대중 매체인 거예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사실 어떤 대중 매체를 넘어서서 더 큰 뭐라 하죠 영향력을 가질 수 없잖아요 아직은. 그죠. 근데 이 대중 매체라는 건 알게 모르게 별로 우리 이제 그런 매스미디어 컨트롤 안 해요. 우리 그냥 여러분의 다수의 의견을 말할 뿐이에요. 라고 하지만 이 다수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 소수의 의견을 기회를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거지. 해리포터식으로 보면은 해리포터가 약간 뭐 쪼렙이니까 해리포터가 볼트모트에 비해 쪼렙이잖아. 약하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막 지팡이 이렇게 딱 싸우잖아요. 이렇게 빔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는데 그쵸. 사실 그렇지 않고 볼트모트의 힘에 휩쓸려서 회오리가 탄생을 부리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어떤 대치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맞아. 그건 없다. 그래서 여기 딱 정리가 잘 된 문장이 있어요. 논쟁적인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론의 향방에 의하여 인생을 결정한다. 이게 그치. 딱 오늘날 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중립기어 지켜라 맞아. 막 이런 말도 맞아 중립기어 이 회오리에 휩쓸리지 말자라는 뭐 약간 의식이잖아. 굳이 말하자면은 그 페이스북에서도 그 좋아요 개수를 보여주는 거 없앴나요? 그죠? 아니면 싫어요 개수를 싫어요가 없앴나? 뭐가 없었어요? 네, 그걸 없앤 이유가 이런 여론의 이제 조작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쵸. 댓글도 뭐 댓글 조작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 많은 여론에 의해서 의견이 휩쓸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거 알죠.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유튜브 영상보다 유튜브 댓글 보는 것도 재밌어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어떤 댓글이 베스트 댓글인지 그리고 보고 이게 사람 영향 끼치는 게 뭔지 알았다? 유튜브 영상 틀었는데 싫어요가 더 많아. 그러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보게 돼 그 영상.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썽띠우장으로 비슷한 게 썽띠우가 사실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사회 메인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이나 인테리어라든지 방식들을 되게 많이 사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난민 문제 뭘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되게 소수의 목소리들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베트남 문화를 보여준다든지 뭐 여성의 맞아요. 문화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소수자의 문화를 보여준다든지 그들의 담론을 보여준다. 근데 썽띠우는 완전 정반대거든요. 맞아. 나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 매체라고 할까? 그 다수의 담론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맞아. 오히려 이제
그쪽을 부각시켜서 그게 더 눈에 띄게 니네가 만드는 회오리를 내가 보여줄게.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조사한 게 이제 이게 지금이랑도 너무나 딱 맞는 말인데 그 당시 이제 한 20년대 30년대 나왔던 초반에 나왔던 선전요법이거든요. 선전요법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네임콜링에서 나쁜 이름 붙이기예요. 이것도 지금도 많이 쓰이잖아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씩 가지고 있죠. 뭐 쥐박이, 그죠. 문재앙, 닭근혜 이런 것처럼. 이거 저희 괜찮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도 선거 때 네. 힐러리라고 안 하고 크록드 힐러리라고 했거든요. 사기꾼 힐러리. 근데 그게 되게 효과가 좋았대요. 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제 힐러리가 아니라 크록드 힐러리가 되는 순간 무슨 그냥 뭐 사실은 아닌 간에 이렇게 인식을 가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번지르르 하게 만들기.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좋은 단어들을 붙여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게 만드는 수법.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혀를 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포장 잘하는 거죠. 킹각 제너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좋은 것에 연결하기. 맞아.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 브랜드 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브랜드들이 좋은 광고 연예인을 이렇게 그쵸. 뽑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 자체가 브랜드가 좋으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브랜드가 자신들의 이제 메이커랑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칸 씨가 이제 읽어주시겠지만 사실 다 뻔하잖아 이게. 다 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봐야 이제 그랬었지라고 맞아. 생각을 하지. 그 네 번째가 증언하기. 이거는 이제 맞아.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게 이제 무슨 기법이냐면 그 어머니 아이들 비타민 보면은 그 의사들이 나와서 뭐뭐가 좋다, 뭐뭐가 맞아, 나빠요라고 하면 이러고 다음 채널 넘기면 홈쇼핑에서 그 물건 팔고 있잖아요. 맞아. 그런 식이죠. 의사가 말하는데 맞겠지. 맞아. 다섯 번째가 일반 대중 끌어들이기.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도 민중의 한 사람을 강조하는 수법. 근데 방금 거 잠시만 제가 얘기했는데 네. 방금 거 중에 그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새로운 재화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등장할 때 미국에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워렌 버핏 있잖아요. 네. 워렌 버핏한테 이거에 대해 좀 좋은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 그런 실제로 그랬대요. 아니 워렌 버핏 한마디면 난리가 나니까. 그게 뭐 모기지론 관련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워렌 버핏한테 그런 말 왜냐면 이게 증언하기잖아.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뭐 한마디로 안심하세요. 이거 지금 괜찮아요. 딱 앨런 마스크랑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일론 머스크 사기. 앨런 마스크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웃기지만.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카드 쌓기. 네. 이것도 이제 특정 대상을 아주 좋게 혹은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 자료들만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제시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좀 탄환 이론이랑 연결되는 게 뭔가 그 괴벨스가 자기의 좀 뭐라 하죠 이상적인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가족들 알죠? 그죠. 자기 가족들만 겁나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딱 찍어서 계속해서 내보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고 이제 7번은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 밴드웨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생각한다고 선동이죠. 이게 선동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침묵에 나선 이론에서 대중매체가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뭐 좋아요 개수 조작일 수도 있고 댓글 개수 조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뭔가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대놓고 선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하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 뭐 아마존 리뷰 평 많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이 정도로 많이 샀으면 좋겠지. 별이 4.5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에 약간 우리가 그걸 인식했다는 증거 중 하나가 가스라이팅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 가스라이팅이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데 가스라이팅의 수법이 정확히 이거잖아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모두 다 이렇게 살아. 너가 잘못된 거야. 맞아. 라고 말하잖아. 너 말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이런 식의 수법이 되게 가스라이팅에 비슷하잖아. 그쵸. 그럼 그때 우리가 그 밴드웨건이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좀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드네요. 웃긴 거는 이게 매스미디어의 무서움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을 인지하고 있어도 당하는 본인은 모르죠. 그죠. 맞아.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게 가스라이팅인 것처럼. 그래서 이 7가지를 보면 되게 다 간단하잖아요. 맞아. 이게 무슨 뭐 그런 거 싶을 정도로. 이게 동네에서 애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법한 거예요. 그 옛날에 쟤는 똥 쌌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약간 한국 인디 영화였나? 예술 독립 영화 같은 거였는데 그것도 딱 정확히 이런 비슷한 느낌을 다루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정치랄까 약간. 그냥 아이들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네, 한번 봐보실 시간 되면. 거기서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거 아닌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제가 옛날 사카린 씨한테 빌려줬던 책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그 미국과 소련의 그 스파이들의 행동 지침을 담은 책에서도 보면 진짜 유치해요. 걔네들이 그런 게 아니잖아. 몰래 어디서 접선을 해서 뭐 본 얼티메이텀처럼 카메라를 피해서 막 총알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직장 상사에게 투정 부리기. 맞아. 뭐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뭐 예를 들면 전기줄이 있으면 몰래 그걸 많이 밟아놓기. 맞아, 이런 맞아, 거잖아. 맞아. 되게 뭐 어이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실제 지침서였죠? 실제 지침서요. 진짜 웃겨. 막 전화를 하면은 한 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말하면서 답답하게 말하기 막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일을 자꾸 느리게 만들 지연시키는 거네. 트래픽 시키는 거죠. 트래픽 시키는 거. 그래서 그게 웃기더라고. 그 이 침묵에 나선 이론에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썽띠우 관련 이제 아티클에서 찾아냈어요.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해서 이게 이분이 이제 일본계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한국말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처럼 좋아 보이게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욕구라는 게 개인의 개성을 이제 욕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중이 이제 여론이 이게 좋다라고 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사람의 무의식이 아까 저희 똑같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건 거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 과거에는 어쨌든 고립되어 있었잖아요. 어떤 지역이나 그치. 학교라든가 무슨 정당이라든지 이런 고립된 상태에서 어떤 정체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집단에 대한 이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맞아. 쟤는 뭐 고기를 써는 사람이고 이게 분업화가 확실히 돼 있었다면은 요즘의 대중이란 거는 분업화가 확실히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잖아 대중이란 거.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나랑 이재용은 다른 사람이지. 나랑 뭐 현대 자동차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분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지. 근데 우리 대중으로 묶이잖아. 그럴 때 되게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일이 없었는데 뭐 세계화라든지 아까도 말했던 뭐 인터넷 발달이라든지 그러니까 난민으로 싸그리 묶는 것도 맞아. 뭐 대규모 이주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불평등의 심화. 전 이게 대단히 잔인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생존 본능이랑 연관되는 거 같아. 맞아 이게 진짜 생존 본능을 이해하는. 우리가 소수에 끼면 생존하지 못하는 걸 알잖아. 여기 책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존재야. 그치.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 여론에 뒤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지금 많은 식으로 이제 프로파간다로 나누잖아요. 너는 난민이야, 나는 기득권이야, 나는 백인이야, 뭐 그런 식의 이런 정체성을 만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오히려 정체성을 만들 수 있었던 과거의 그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제 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자신들이 더 안전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한 거예요, 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게 정치질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편가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가 매스미디어 관련해서 어떤 이론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서 정확히 또 비판을 했던 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중매체를 비판했던 이제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테오도르 아도르노. 너무 유명하지. 아도르노는 이제 아도르노도 어디 지나가다 한 번쯤 들었을 법한 맞아. 뭔가 이탈리아 양복점 이름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호르크하이머와 더불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인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근데 2세대의 이제 발터 베냐민, 발터 마르크제, 하버마스 이런 식으로 약간 등장하는 쪽이 걸출한 학파죠. 그런 사람인데 아도르노는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문화 산업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문화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 대중문화는 대량 생산 체제를 바탕으로 한 기계적 생산의 문화적 의미가 변질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문화가 담고 있는 본질이 파괴되며 이를 수용하는 대중은 표준화, 규격화, 상업화된 문화에 종속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여 기존 질서를 공고하게 하는 사회적 시멘트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보통 하는 비판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도르노가 제가 계속 그러죠. 대중문화. 요즘 대중문화라는 말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는 대중문화라는 단어가 대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는 문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를 택한 거예요. 사려 깊죠,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 비판이라고 하면 대중을 비판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 대중문화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 화살의 방향성이 우리한테 가는 거죠. 우리가 무지한 대중이기 때문에. 대중이 무지하다는 건 그게 아니라 사회들이 너를 이 산업이 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에서 문화산업이라는 뜻을 사용했는데 아도르노가 이제 이 문화산업의 산물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두 가지 꼽아요. 표준화와 이제 사이비 개성화. 그래서 표준화는 좀 뭐 예상 가능하지만 이제 표준화는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로서 대중문화가 겪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특성이고 전형적인 이제 스테레오타입 정형화시키는 그것을 생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되게 재밌는 개념이 그거예요. 아도르노가 실제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데 조예도 좀 있는데 대중음악이 몇 가지 표준적인 구성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미 단련된 기가 표준적인 도식에 따라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위해서 플러깅, 이제 플러그를 끼우듯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제 뺐다가 그걸 주입시킨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이제 플러깅을 통해서 엄청나게 재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아도르노는 재즈도 비판해요. 아 재즈야말로 근데 사실 근데 이것도 이미 고착화된 무언가가 있다. 실제로 재즈가 자유로움을 표방한다고 그쵸. 보이지만 사실 얘네도 플러깅을 하는 것뿐이다. 오. 사실 그래서 재즈도 비슷하다 좀 비슷하죠. 그 재즈 하는 사람들이 사용한 코드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서 재즈도 정말 이 문화 산업이다. 자유로움을 표방하지만 이것도 이데올로기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의였던 이제 사이비 개성화라는 개념이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이비 개성화. 얼핏 보기에는 참신하고 신선하며 독특한 것들이 사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단계에서 새로운 것이란 새로움을 배제하는 것까지라고 말을 하면서 사이비 개성화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더 세뇌되는 거예요. 사이비라는 게 좀 세뇌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문화 산업 산물은 수용자로 하여금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게끔 유도한다. 인기 가요나 인기 드라마 등등 유행하는 것들이 내용이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비슷한 구조로 돌아가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주어 특별한 것처럼 혼돈을 주는 게 사이비 개성화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표준화는 그나마 솔직해. 근데 이 표준화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게 이 사이비 개성화 작업 작동이 그러니까 표준화지만 표준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죠. 뭐 드라마들도 보면은 사실 뭐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치. 우리가 자기소개서도 비슷한 거잖아. 그치. 자기소개서 보면은 너의 인생에 대한 너의 그런 마음대로 써봐라고 하지만 다 잘 쓴 자기소개서가 있고 양식이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맞아. 뭐 인터넷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써라고 했는데 제 25년을 어떻게 5줄 요약합니까? 하고 그냥 쓰고 내잖아. 이게 약간 이제 오그라드는 짤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맞는 걸 수도 있어. 맞는 말이지. 맞죠? 사이비 개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맞아. 이 자기소개서 자체가 사이비 개성화냐. 왜냐? 첫 번째 표준화가 됐고 두 번째 저는 잘 써보진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취직을 하지 않았는데 취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개인적인 재밌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뭐 이게 회사와 맞춰서 쓰고 두 번째 자신의 포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TPC한 건데 제일 처음에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전 어디 가정에 태어나 그치. 행복한 사랑을 봐줘. 뭐 긍정적인 마음을 타고 일어나 뭐 이런 식의 그 블라블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쓰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제 이런 거랑 약간 연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르노의 경우 전자기록 관리로 넘어오면서 정부의 주도 아래 기록물 관리법과 전자기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기보다는 일관된 기록관 체계를 유지하고 전자기록 시스템을 보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하향식 권력 구조 형태를 보인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가끔.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국은 다 PDF로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한글 그거 쓰고 있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되게 달라 보이는 뭐 LG랑 삼성이랑 뭐 다 다르지. 뭐 내가 어디서 알바하도 카페도 다르고 음식점도 다르지만 사실 거기서 사용하는 포맷은 다 똑같다는 거야. 되게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각기다른 그 지원서를 낼 때 각기다른 걸 원하지만 사실은 다 비슷하거든. 맞아.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하향식 권력 구조로 그 위에 있는 어떠한 그 가장 숨겨진 한글이라는 예를 들면 그런, 아니면 뭐 주된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런 거를 말한다는 거죠. 이 사이버 개성화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그건데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뭐 맥도날드 예로 들면 세계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사실 맥도날드 하면 그 표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치. 근데 맥도날드 애들이 사이비 개성화하는 방법이 그건 것 같아요. 한국에는 불고기 버거, 독일에는 그 소세지 버거 있잖아요. 그 이름 뭔지 아시죠? 아 있어요? 핫도그 있잖아요. 아 그래? 그거. 안 먹었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지역의 특색을 맞춘 것 같은. 맞춘 척하지만 전혀 안 맞췄고. 맞아. 그 이 흔적이 그 저희가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그거 똑같잖아요. 개성화했던 그 가난한 좀 하층민의 지역을 몰아낸 다음에 거기를 이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맞아요. 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 그 특성에 맞춰서 되게 힙한 공간으로 둔갑을 하지만 저희 나라도 스타벅스를 좀 한옥식으로 짓는다든지 맞아요. 인사동 스타벅스를 써있다든지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야 스타벅스가 우리 인사동에 맞춰서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지만 전략이지. 근데 결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스타벅스 역세권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스타벅스가 있는 곳이 비싸진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스타벅스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우리를 젠트리피케이션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이 딱 그건 것 같아. 표준화 시킨 다음에 잠깐 사이비 개성화를 시킨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표준화의 극치. 그리고 보면은 뭐 가로수길, 뭐 경리단길, 뭐 힙한 곳들이 있잖아요. 맞아. 힙하다가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순간 균일화 되거든. 맞아. 옆에 H는 생기고. 맞아. 맨날 생기는 거 똑같잖아요. 뭐 타민탐스 어디 좀 주변에 생기고 이런 것처럼. 맞아. 그래서 가로수길도 요즘에 막 요즘에는 옛날엔 좀 힙한 곳이었는데 요즘에 다 그냥 거대 기업만 들어왔어 이런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재밌는 게 그거 같아요. 이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온 순간 그 거리랑
미국의 프랜차이즈 거리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맥도날드 옆에 있으면 이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진짜 맞아. 맥도날드 있으면 옆에 스타벅스 생기고 스타벅스 있으면 옆에 H&M 생기고 H&M 생기면 또 뭐 생기고. 맞아, 근데 이런 것들이 거지. 이제 논플레이스라는 단어랑 되게 맞는 게 썽띠우의 이제 작업에 대한 글 중에 하나 딱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공항은 당연히 모든 나라가 가져야 될 거고. 규격이 있죠. 상점 거리, 프랜차이즈 가게들은 서로 있는 특정 공간보다 더 유사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죠. 인사동 그 거리랑 미국 거리가 그 프랜차이즈 거리가 더 똑같다. 그 각자의 거리보다. 그죠. 그리고 그의 불길한 확산은 자본주의 세계화의 불가분한 확산의 가장 가시적인 징후이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전시의 예를 하나 들면은 망명 서류나 아니면 어떤 신문 서류에서 네. 되게 양식들을 그러니까 양식만 남기고 내용을 삭제하잖아요. 네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내용만 부각시키기도 그죠. 하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봐도 뭔 내용을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만을 보고 저희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유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제 생각에 이 세계화랑 더불어서 이 양식이나 이 관료주의나 이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개념을 없애버린 거예요. 맞아. 이 개성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이게 스탠다드야. 그리고 그런 걸 지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이라든지 프랜차이즈를 비판하는 게 되게 어떤 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썽듀도 신문이나 아티클을 이렇게 막 부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을 하잖아. 근데 그것이 말해주는 건 사실 우리가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지를. 맞아. 너무 익숙해진 거야. 그거 자체가 썽듀한테는 역설인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뭐 사회적인 이슈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썽듀한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관료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의 전자기록 방식, 그 시스템 사이비 개성화 속에서 그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좀 꼬집는 것 같기도 해요.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세계적인 맥도날드가 생긴 그 소의 거리에서 세계적인 자유를 한 걸 도대체 생각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다 해도 그런 걸 좀 꼬집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냉전 시대 때 재밌는 자료를 하나 제가 사진을 봤는데 1990년에 이제 냉전이 끝마칠 때쯤에 냉전의 종료주의 상징이라고 보이던 게 그거더라고요. 모스크바에 들어선 맥도날드. 이게 그 스타크래프트로 보면은 꼭 마치 그 해처리 옆에 서플라이 들어선 것처럼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 사진만 보면은 이게 모스크바라고 설명이 돼 있으니까 제가 모스크바라고 한 거지 이게 맥도날드만 있는 순간 아예 어딘지 모르죠. 사실 그런 점에서는 그런 거대 컨텍스트가 들어섰을 때 개인의 서사가 가지는 무력함을 좀 말하는 물개성화 되는 거죠. 그죠. 무력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썽듀의 작업은 오히려 모스크바에 들어온 맥도날드라는 것의 막 부정성, 뭐 어떤 뭐 슬픔,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스크바에 맥도날드가 들어간 걸 보여주고 끝내는 거지. 그게 흔적일 뿐이지. 그게 흔적이니까. 그게 딱 썽듀가 자신의 작업을 전시를 이제 나열하는 방식이 딱 그런 거고. 맞아요. 그래서 썽듀는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업에 있어서 좀 나열하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작업 전반적으로. 무엇을 뭐랄까 특정한 어떤 한 곳으로 귀결되는 그런 구조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서사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흔적들만을 계속 배치해서 약간 그런 거죠. 이 무한한 자국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디로 도달하는 것 아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것이 동시에 썽듀가 선택한 다시 어떤 구조에 자신의 작업을 가두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어떤 얘기를 하는 거면 이거 메시지 있는 작업이네. 아니면 이건 뭐 서사가 있는 작업이네. 이건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기승전결 있는 작업이네. 이런 식의 서사에 다시 가두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니까 썽듀 작업엔 기승전결이 없는 게 무한한 나열일 뿐. 그냥 나열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매스미디어나 이런 관료주의나 이런 글로벌리즘 세계화가 작동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게 차연이랑 정확히 비슷한 게 뭐냐면은 무한한 차연은 결국 무한한 차연이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다가가고 거기에 도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가를 아까 말한 것처럼 관람객을 도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한 나열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걸 기계적으로 보게 되고 썽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차연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저 어디서 본 건데 그 사람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풍자 만화를 뭐라 하죠? 그 만평 같은 건데 그래. 인간이 조그맣게 있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 적힌 벽이 엄청 거대하게 서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시선을 돌려도 그 벽에 있으니까 그 메시지가 세상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매스미디어가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즈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조사하신 작가가 딱 제가 조사한 작가들이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작가들이거든요. 좀 더 직접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차라리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걸 꼬집어서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있긴 해.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듀오죠.
앨름 그린 대 이제 드락셋이라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MM카 그 프랑크푸르트 MM카 잠물롱에 있는 작업인데 멜데 암트라고 해서 네. 이 한국말로 멜데 암트라 하면은 그냥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지 그죠? 네. 동사무소의 그 구조를 따와서 이제 어떤 한 공간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무한히 그 반복시킨 거죠. 네. 긴 의자랑 뭐 약간 번호표가 깜빡이면서 그 뭐라 하죠? 그 번호판 깜빡이고 있고 그리고 꼭 놓여 있는 야자수스러운 화분 하나. 맞아. 그리고 그 카페트 바닥.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더해서 뭔가 한 건 없어요. 맞아, 한 건 근데 없어. 이게 작업인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게 약간 인터넷에서 짤로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막 오늘 군대 얘기가 좀 나오는데 막 군대 뭐 그 계급별 아이템 해서 뭐 하사는 뭐 팔토시 같은 거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중사는 중사 선글라스 중사 선글라스가 원사는 뭐 그거 난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 얼마나 클리셰된 딱 그 이미지를 되게 나열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 클리셰를 봤을 때 우리가 뭘 느끼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사님이 군대 원사님이 뭐 이런 난을 기르는 거라든지 중사가 중사 선글라스 끼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냥 개인의 개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만큼 구조화된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그게 현재거든. 그 중사의 선글라스가 렌즈가 무슨 색인지 상관 안 해요. 맞아. 그냥 그 선글라스로 묶어서 중사는 선글라스를 써라는 이 클리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멜데암트 이 동사무소 작업이나 그리고 이분들이 그 마천루 관련해서 작업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그 국제 갤러리였나요? 어떤 그 갤러리 안을 아예 공항의 데스크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징 붙이는 데스크. 그 뭐라 하죠? 그냥 공항 들어갔을 때 있는 로비 있잖아요. 로비. 그 스타일로 네.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바꾸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리고 에그린 드락셋이 또 아까 프랜차이즈 얘기하셨는데 프라다 그 맞아. 매점을 약간 사막에 했는데 입구도 없이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맞아. 그렇게 되죠. 그게 딱 그 뭐 저희가 일상에 있을 때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를 맞아. 뜬금없이 사막에 딱 놓는 순간 그때 눈에 띄잖아요. 맞아요. 그 이미지가 너무 세련되고 얘네 둘은 맞아. 너무 잘하는 작가들이죠. 이런 이제 앨런 그린 드락셋 외에 이제 또 실리 또 바이스죠. 제가 항상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피슐리 앤 바이스. 네, 피슐리 앤 바이스의 이제 플루카펜 시리즈인데 이것도 이제 사진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슐리 앤 바이스가 실제로 이제 작가로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매번 공항에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사진들이 크게 뽑아져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피슐리 앤 바이스의 인터뷰가 딱 그거였어요. 관람객들이 와서 장소를 물어보고 꼭 물어본대. 이거 어디 공항이야? 이 질문이 포인트인 게 이제는 우리가 어디 공항이든 못 알아볼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그지. 그 공항에 그 타입 스테레오 타입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도로와 그리고 재밌는 게 공항에는 실제로 전 세계 각국의 여객기가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있고 그리고 항상 뭐 아메리칸 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것들을 봐서 우리가 이게 한국인지 아닌지 유추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들이 우리의 이제 마인드 속에 세계화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규격이 생겼다는 걸 딱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랑 비슷하게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어떠한 저는 이거에 조금 연장선으로 말하고 싶은 게 사이비 개성화 표준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바로 이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썽띠우가 아까 이제 아도르노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사이도 라이셔널, 그러니까 사이비 합리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이비 합리성이란 거는 특정한 저자가 없지만 극도로 권위적인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평생 알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약간 대입했을 때 저는 그런 거의 예시가 뭐 MBTI, MBTI는 뭐 유사과학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사주도 그렇고 그죠. 점성술, 그다음에 그거잖아. 사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뭐 비자청이나 관청에 갔을 때 이름 우리의 이름을 기입하잖아요. 난민 서류 심사도 똑같고, 맞아요. 뭐 대학을 지원할 때는 뭐 회사를 면접을 볼 때도 다 똑같잖아. 눈 색깔, 뭐 키, 몸무게는 안 적었나? 아무튼 키, 머리 색깔,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부모님 맞아요. 부모님 이름 뭐 그런 거 다 적혀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이 과정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판단해 줄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주다 이런 것도 비슷한 거잖아. 아, 내 생년월일 말해주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점성술도 그렇고. 점성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사실 기관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이비 합리성인 결국에. 사실 이것이 나에 대해서 정확히 뭘 말해줄 수가 있는 거야. 제가 회사를 지원할 때 내가 뭐 어디 서울대 나왔고 내가 어디 대학에 나왔고 뭐 어디 대학원 나왔고 뭐 어디서 봉사활동을 했고 어디 고등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고 뭐 어떤 학점이 이거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말해줄 수 있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잖아 사실. 또 웃긴 게 회사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서류 심사를 그거 알죠? 학력 가리고 하잖아요. 그죠, 맞아.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그 채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참 웃긴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극급치 소진하려고 하는 느낌?
그렇죠. 근데 이거랑 그래서 제가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핍진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약간 문학이라든지 뭐 이제 만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핍진성이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하는데 이제 영어로 verisimilitude라고 해서 핍진성이 뭐냐? 개연성 저희가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올바른 정도. 뭐 내가 뭘 해서 뭐가 일어난 거다라는 식의 좀 되게 현실적인 맥락에서 저차원적인 맥락에서 간단한 기승전결이고 그렇죠. 근데 핍진성은 그 개연성이라서 모든 걸 총괄하는 그 작품 세계관, 배경, 설정에 나올 수 있는 인과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의 인과관계는 개연성이지만 그 사건을 뒷받침한 수많은 그 구조들과 그러니까 인물 심리 및 세부 묘사에 충실함이 바로 핍진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반지의제왕 이제 들어볼게요. 네. 반지의제왕에서 뭐 오크들과 트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언데드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의 여러 종족들 있잖아. 근데 거기서 아라곤, 레골라스, 뭐 김리가 야 쟤네 뭐야? 쟤네 어떻게 태어난 애들이야? 그치. 우리는 사람밖에 없고 쟤는 동물이야 뭐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반지랑 생각이 당연히 오크가 있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런 게 핍진성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 우리가 사이비 합리성에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개연성이 아니라 핍진성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개연성으로 믿고 있어요. 그치. 내가 여기에 나와서 내가 내 이름이 5편이고 뭐 내가 이런 뭐 포트폴리오가 있고 뭐 이런 걸 하면은 이 사람들이 적절한 그 대책을 세워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겠구나. 뭐 남미도 똑같겠지. 내가 어디서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내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렇게 쓰면 인정해주긴 하지만 과연 거기 개연성이 있을까? 맞아. 여긴 그냥 핍진성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핍진성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외견상 사실적이거나 진실해 보이는 정도의 질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고대인들이 이야기에 대해 요구했던 그럴듯함 혹은 있음직함이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함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핍진성은. 그러니까 이 양식 어느 정도의 세계관만 있으면. 세계관이지. 이 양식 정도 적당히 뭔가 그럴싸하잖아요. 내 이름을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그럴싸하고 내 눈 색깔 왜 물어본지 모르겠지만 그럴싸해. 내 학력이 어떤지 내 범죄 전과가 어떤지 그럴싸해. 맞아. 이거면은 이 사람들이 날 판단할 수 있겠다. 이게 핍진성. 맞아. 근데 여기서 나에 대해 말해주는 거 제로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핍진성이라는 환상은 비단 독자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관습에 의존하는 문화적 현상이다. 즉 이걸 쓰고 계속 말하자면 이걸 쓰고 이게 개인적인 능력에 나는 주체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쓰는 거는 그냥 사회적인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관습에 의존하는 아무런 허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서는 그걸 봤을 때 조금 해석이 안 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썽띠우가 왜 신문이라는 매체를 다뤘을 거고, 왜 어떤 그런 구조주의적인 매체를 다뤘을 거고, 이런 형식들을 썼을까, 인테리어를 왜 다뤘을까 했을 때 이 핍진성을 같이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은행 같은 거는 은행처럼 생겨야 될 것 같고, 맞아. 카페는 카페처럼 그 인테리어가 다 있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은 그게 개연성은 아니에요. 맞아. 굳이 말하자면. 그죠. 기승전결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승전결이 없잖아. 그럼 핍진성이 그냥 그럴싸함, 외견상 그럴싸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핍진성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펜 씨가 조사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회에 핍진성이 존재하는데 다른 사회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세계화가 되니까 다 같은 핍진성, 다 같은 세계관을 유지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거를 외계인이 나타나면 우리의 핍진성이 안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죠. 그쵸. 인식이 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동물이 주제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을 좀 새롭게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더 흥미로워하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핍진성을 벗어난 다른 핍진성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더 낯설게 느껴지는 기존의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게 그런 거지 않을까? 맞아요. 실제로 옛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핍진성을 되게 생소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소의 과정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핍진성이라는 게 참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 군대든 회사든 뭐 사회 어떤 그런 단체든 겉에서 볼 때는 진짜 무섭다. 맞아. 이런 거 있잖아. 군대도 어떻게 나라를 저렇게 지키고 빡세게 하냐. 뭐 회사도 그런 말 있잖아. 삼성이 또 외계인의 힘을 빌렸다. 맞아. 어떻게 접고 펴진 핸드폰을 만드냐라고 하지만 진짜 들어가면 다 그 소리 하잖아. 그냥 이게 다 똑같다. 맞아. 삶 사는 거 다 취업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죠? 외국 나와서 사는 저희도 한국 사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뭐냐? 그 완벽한 개연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 그럴싸함으로 존재하는 거다. 맞아. 그게 무서운 거지, 그죠? 맞아. 그게 자본주의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침투하는 방식인 거죠, 그죠? 맞아. 그럼 우리 같은 핍진성이야라고 하면 스물스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죠? 맞아. 그래서 확실히 아까 이제 설명해주신 에그램 드락셋은 그 프라다를 갖다 놓는 행위 같은 거는 개연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를 되게 보여주는 행위였고 이제 피슐리 앤 바이스의 플로카펜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에그램 드락셋의 그
멜데암트라고 관청을 복사하는 행위는 이 핍진성을 더 전면에 드러내는 우리 애가 지금 우리의 핍진성의 범위를 알자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기호를 공유하고 있었냐라는 몰개성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유명한 작가 그레고 슈나이더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레고 슈나이더 젊은 앙스트라는 약간 테마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작업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앙스트를 느끼게 하는 거죠. 맞아. 근데 그 앙스트가 뭐냐면 이 핍진성을 맞아. 가장 깔끔하게 끝까지 올라갔을 때 독일식의 인테리어라든지 특히 또 독일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뭐 기존에 볼 수 있던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가장 극을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한 거거든요. 맞아.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개념이 좀 약간 작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재밌네요. 진짜 그레고르 슈나이더가 전 가장 지극히 독일스러운 작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지배 구조에 어떤 식으로 갇혀 있거나 어떤 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앙스트,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지를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왜 그걸 느끼냐면 사실 세계 2차 대전 때 느끼는 건데 세계 2차 대전 때 자신들이 어떤 그런 구조에 갇혔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잖아요. 맞아. 그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죠. 그런 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파격 효과가 크니까 저희도 느끼잖아요. 그 공포를. 그죠. 이 핍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저희가 말했잖아요. 이 핍진성을 저희가 못 느끼려면 그 세계관을 당연스럽게 공유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싸해야 된다. 그럴싸해야 되죠. 이 그럴싸함과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낸 용어가 있는데 이 팩션이에요. 네, 팩션. 이 팩션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픽션과 이제 팩트의 합침인 거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에 처음 이 용어가 소설에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과거에 좀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작품을 이제 팩션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많은 드라마도 약간 그렇죠. 요즘엔 너무 많죠.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저희가 아는 야인 시대도 그럴 수도 있고, 킹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조선 구마사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이제 사극 작품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들이 다 이제 팩션 작업인데, 이 팩션 작업이 사실 흥미로운 창작물이 될 수 있나,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라 해야 돼, 사건의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방금 예를 들면 이제 뭐 킹덤이나 조선 구마사에서 조선 구마사가 이제 고증 문제 때문에 뭐 중국의 그 동복 공정 문제 때문에 결국엔 이제 드라마가 끝장났잖아요. 근데 이제 킹덤은 그거에 비교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고증이 뭐 잘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핍진성이라는 거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스럽게 흘러오면서 받아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부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거야 라는 건데, 거기에 은밀하게 픽션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핍진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베이스가 되기 그럴싸한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성띠오도 보면은 뭐 작업들 중에 뭐 그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뭐 가상의 신문 기사를 만들어내는 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성띠오가 실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랑 연구를 해서 되게 그럴싸한 기사와 되게 그럴싸한 포맷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놓는 순간 그걸 관람객들이 보고 의심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성띠우가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 관심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서 신문에 게시를 했구나. 근데 이게 페이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신문은 팩트인 거죠. 그죠. 신문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기호학적인 사실이고, 팩트만을 전달한 매체죠. 네. 거기서 이제 그 픽션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제 부작용을 딱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짜뉴스도 비슷한 거죠, 사실. 그죠. 미스미디어도 그렇고. 그죠, 매스미디어도. 여론 조작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다큐멘터리 그 장르 안에서 페이크 다큐멘터리가 등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걸 꼬집는 거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실제로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팩션이란 게 되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의 극이잖아. 왜냐면 프로파간다는 굳이 말하자면은 드러내기라도 하지만, 맞아. 이 팩션식으로 가는 거는 은밀하게 심는 거거든. 인셉션이거든. 저가 이걸 말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핍진성이든 뭐 팩션이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결국 세계관이에요. 맞아.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야 되는 거야. 맞아. 즉 이건 메타버스랑 비슷한 건데, 맞아. 굳이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 인셉션도 보면은 그것이 분명 이상해 좀. 맞아. 여기 갑자기 기차가 왜 나와? 못 깨닫게 하려고 하죠. 기차가 왜 나오고 갑자기 막 못 깨닫게 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천장 같은 게 쏠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말이 되는 건 별로 없는데, 맞아. 그냥 그럴싸하다는 그거 자체로 우리는 의심을 못 하잖아요. 그 영화에 극치가 하나 있네요. 트루먼 쇼죠. 트루먼 쇼도 있죠. 트루먼 쇼가 어쨌든 트루먼을 한 명을 보여주면서 그거의 조작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뭐 기사, 신문 기사라든지 뭐 바깥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가면 안 된다, 막 여행 가지 말라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셉션이 결국 인셉션이라는 생각을 심는 거잖아요.
결국 팩션이라는 어떤 그렇죠. 그 은밀한 프로파간다랄까? 맞아. 그 전략적인 그게 잘 드러나는 영화죠. 맞아. 그래서 그런 걸 꼬집은 게 아닐까. 맞아. 그리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던 게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까 그 제가 말했듯이 언론 의식이 없던 상태라서 네. 그냥 자극적인 거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언론의 객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언론 의식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윤리 의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곤 하지만 네. 이때 당시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첫 TV 중계된 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신문 기자들이 뭘 찍어도 화제가 되고 뭘 찍어도 일면에 실리고 그치.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정말 잘 찍고 꼬집었겠지만 그걸로 퓰리처상을 받고 그러니까 다들 혈안이 된 상태에서 미친 듯이 이것을 퍼나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이미 팩션화가 된 거예요. 어떤 장면을 찍건 그치. 역사적 사실은 거기서 벌어지고 사실 편집에 전 편집에 매체에서 무엇을 담아내느냐 스파이더맨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거 빼. 맞아, 그 장면 빼. 맞아, 그런 식인 것처럼 이 베트남 전쟁 때 이 화두가 됐던 것이죠. 이 팩션이라는 개념이. 그쵸. 그래서 이제 코소보 전쟁 때 이제 종군 기자로 유명한 뭐 필립 나이틀리라는 사람이 딱 이 말이 진짜 꼬집었는데 전쟁의 첫 번째 사상자는 진실이라거든요. 그러네요. 진실이 처음 죽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뭐 SNS로 뭘 많이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보 접근성이 많아졌다. 뭐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미얀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아무리 퍼날라도 모르잖아요 제대로. 그치. 그게 좀 문제라는 문제일 수도 있고. 저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최근에 봤던 거는 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걸 본 게 아니라 사건만 보여주잖아. 맞아. 아니 그냥 그 하늘에 날라온 미사일 공격하는 영상. 맞아. 그걸 보게 돼서 맞아. 멋있다 맞아. 이러고 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좀 슬프게 말하자면 묻히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라는 게 그게 픽션일 수도 있잖아요. 자극적인 걸 보고 사람이 상상을 하고 구미가 땡기는 걸 혼자 찾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예인데 이거를 제가 나중에 유튜브 링크를 올릴 건데 네. 1938년에 이제 뭐 할로윈 특집으로 오스 웰스라는 사람이 계획한 이제 라디오 쇼예요. 네네.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진행했냐면 프로파간다는 아니죠. 첫 번째 이제 방송 첫 번째랑 중간 부분이랑 말미에 이거 쇼다. 이거 방송이다. 이건 나 리얼리티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어떤 식의 상황을 가정했냐면 뭐 화성 침공 같은 외계인이나 뭐 쳐들어오는 거. 알 수 없는 맞아. 그런 게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의 성명을 뭐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온더 스팟이라는 이제 기법이라고 해서 실제 그 장소에 가서 뭐 여기는 지금 뭐 저희는 뭐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불바다이고 뭐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제 되게 영화를 찍었네 완전. 네, 리얼리티한 거를 딱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분명히 그렇게 이거 방송이다 라고 했는데도 그걸 믿고 공황 상태에 빠져서 경찰에 신고하고 뭐 도망가려고 피난 가려고 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 보면은 이게 라디오를 만들었댔죠? 네. 이게 영화랑 다른 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음향이라든지 그런 소리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는 그런 게 너무 많잖아. 영화도 처음에 그렇게 이 모든 것은 허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진짜면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이렇게 말을 하고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오해는 잘 안 하잖아요. 영화는 시각적인 게 더 세기 때문에. 근데 이 음향이 주는 그게 진짜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들으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그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듣는 그거랑 그리고 사람들이 길 가다 듣는 거랑 상황은 다 다른데 뭔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게 더 무서운 거 같아요. 그렇죠. 세계관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 버리는 걸로 하면 혼자 착각해 버리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자기를 트루먼으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맞아. 그 사실 여태까지 살펴본 게 사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구조를 의심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믿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있고 뭐 어떤 방식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다 이런 걸 말했는데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썽띠의 작업이든 우리 사회 구조든 결국 이 한 지점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귀결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이성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소제목으로 써놓은 게 이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이성이라고 말했어요. 앞서 말한 예시들은 테크놀로지 시대에 스스로에게만 회귀하는 기술들이 반영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 구조를 뭐 어떤 뭐 사무실의 구조가 있다고 쳐봐요. 그 예를 들면 멜리암트라고 아까 관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능적인 면을 주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생각해.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도 비슷한 걸 생각해. 자기소개서든 뭐 면접 종이든 난민 신청 종이든 뭐 비자 신청 종이든 그것들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되게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면접이라는 거를 실제로 보는 이유도 사실 좀 그런 거를 염두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근데 그런 거를 그게 완벽하다면 서류만 해서 뽑으면 되지. 그렇죠. 완벽한 서류만 하면 뽑으면 되죠. 그래서 썽띠우도
그 썽듀의 작업에 등장 하나 레퍼런스가 뭐냐면 2014년과 2016년에 영국에서 일어난 7천여 명의 유학생들이 추방당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룬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건을 썽듀가 직접 겪었을 수도 있겠네요. 2012년부터 18년까지 영국에 있었으니까 딱 겪었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영국에서 뭐 약간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잉글리시 테스팅 서비스라는 기업이 이게 다 시험을 봤대요 한 번씩. 근데 이게 그 당시 33,725명의 외국인 학생이 영어 실력이 되게 부적합하다. 얘는 이제 여기서 공부 못한다. 판정이 났고 22,469명이 퀘스처너블. 그러니까 의심된다. 애매하다. 의심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러 시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 파트가 토익이나 토플 보면 이제 스피킹 파트가 있잖아요. 말하는 파트. 맞아. 그 파일을 컴퓨터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채점을 하는 식인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너무 많잖아. 근데 나중에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조사했을 때 한 20%는 되게 잘못된 결과를 내보내고 있던 거야. 근데 그건 이미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야. 결국 20%라고 했을 때 이미 추방 당했던 거. 7,000명이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들 잘했는데 뭐 치팅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 이상하다. 강제 추방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뭐냐? 즉 우리가 이 컴퓨터라든지 이 기술을 맹신할 때 나온 거거든요. 무서운 건 또 학생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추방당한 사람들은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너가 부족해가 아니잖아 이게. 그치. 컴퓨터가 너 부족하대. 너 나가 이거잖아. 권위성을 내민. 권위성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술이 그들의 영어 실력을 반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그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걸 맹신할 때 나오는 되게 부정적인 효과라고 해야 될까?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자를 받을 때 약간 양식을 제출하는 거라든지 뭐 서류를 작성하는 거, 뭐 사주를 보는 것도 우리가 아까 아도르노 치고 플러깅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내 정보를 기입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들이 플러깅이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사이비 개성을 하는 거지 사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나에 대해서 말해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이러한 되게 컴퓨터라든지 테크놀로지 시대 이런 관료주의의 특징이 이런 식의 단어들을 많이 표현한다고 이제 에세이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well thought through, 아주 잘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된 increasingly complicated, 그러니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너가 접근할 수 있는 되게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프로그램이야. 넌 몰라. 그리고 professional, 이거 전문적인 거다. 그리고 fidelity, 충실성, 이걸 fidelity를 해라, 이거에 충실해라. 그리고 irrespective,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certified, 인증된.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렇잖아.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하는 이 모든 말을 여러분들을 의심하셔야 되는 거야 사실. 맞아. 우리가 뭐라고? 맞아. 그건 진짜 맞아. 근데 갑자기 우리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저희는 사실 우리 말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IQ가 250이고 뭐 멘사 회원이고 그 친구 있다. 멘사 회원이고 이미 하버드 졸업했고 MIT에서 석사했고 지금 미술 공부하면서 미술사 석사했다. 책을 다 읽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 말이 다 맞겠네. 맞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맞아. 사람이란 게 간사해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 권위성, 아까 말한 사이비 합리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권위성이 우리가 너무 맹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시대에. 그다음 우리가 그거에 너무 의존적으로 사회를 굴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팩션에 대한 사람들이 더 흥미로워하는 이유도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니까 괜히 권위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야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좀 착각하게 되고. 맞아. 그다음 그래서 썽듀가 어쨌든 보여준 게 다 이런 거잖아 사실. 맞아. 대단히 권위적이고 대단히 웰도트로 되고 그러니까 웰도트랑 뭐 이런 단어들이 말하는 게 뭐냐? 즉 이성의 극치예요. 맞아. 이 사회 이성 사회잖아 사실. 맞아. 뭐 감성 사회가 아니잖아. 뭐 감성으로 고집하는 거 아니잖아. 감성 장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걸 봤을 때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표방하는 게 완전 이성적인 그거의 극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대단히 이성적으로 돼 있잖아. 맞아. 굳이 말하자면 그런 권위적인 데는 뭐 동글동글한 막 되게 막 귀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야 이제 요새 좀 생겨나는 뭐 스멀스멀한 문화지. 그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티피시한 사무실은 그거죠, 진짜 책상 딱딱하게 있고. 맞아. 사무용 알죠? 사무용 문구가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단어들 보면 사무용 문구가 따로 사무용 문구, 사무용 가구. 그래서 실제로 대중들에게 그래서 주어진 선택지는 결국 그냥 그걸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보다 하등한 존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전문 교육을 받았고. 예를 들자면 엘리트주의는 꽂는 거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결국 우리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되게 허구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사회 구조는 오직 그 구조만을 위해 존재하는 대단히 차갑고 멀리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 보들리에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어떤 코드가 더 이상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 스스로 고유의 내적 논리로만 회귀할 때 현실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그냥 코드 그 자체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또 다른 예술 썽듀는 그런 말을 해요. 기능적으로 약간 생각되는 것처럼 지어져 있지만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더 불편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약간 감옥의 건축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썽띠우가 만들어 놓은 사물들을 보면 대단히 불편한 느낌으로 돼 있어요. 의자 같은 것도 그렇지만 엄청 차갑고 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재료들도 뭐랄까 약간 차갑고 권위적이고 가변적이지 않은 고정된 재료, 약간 철이라든지 뭐 울타리, 뭐 거대한 가구들, 인간의 힘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거대한 가구들, 뭐 거울들, 불편한 의자들과 같이 그냥 뭔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조들을 되게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녀 작업이 되게 차갑고 잘 만들어져 있잖아. 맞아요. 웰메이드 되는 게 그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웰메이드 됐다는 그거예요. 웰 thought through. 되게 잘 만들어진 거다 이건. 진짜 섬세하네. 관공서 있는 가구가 조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 공항 의자 이런 거. 공항 의자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잖아.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이 기능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잠깐 앉아있다 갈 거니까 그냥 그 기능만 중요한 거야. 뭐 어디 거기서 이걸 만들고 있어 안락하게. 그쵸. 그런 건 집에서나 쓰지. 우린 너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게 오해가 있고 너는 여기서 불편해야 돼 라는 게 있잖아 사실.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썽띠우 작업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맞아. 저는 이 지금 오펜 씨가 설명한 마지막 부분이 그러니까 썽띠우의 작업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음향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구조적으로 그녀가 이걸 현존시켜 놓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맞아. 근데 분명히 그것들이 그렇게 낯선 것들이 아니야. 맞아. 다 어디서 본 것들이고 어디서 들은 소리들이고. 맞아. 이걸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지금 더듬이를 들으시면서 뭐 동사무소나 구청에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그냥 앉아 있다가 이거 듣다가 나 이거 의자 불편한 거 까먹었어. 근데 나 이런 의자였던 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지 그나마. 아 그죠. 우리나라 그래도 좀 친절한 부분이잖아요. 아 그죠. 외국은 진짜 더 심하죠. 그죠. 저희가 뭐 이거 이제 결론 이야기를 지으면서 이것저것 좀 얘기하면 이 썽띠우 이야기를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 이 나라에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관료주의의 끝판왕의 나라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차적으로 딱딱딱해서 공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뭐 오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자나 여권 그 관련해서 문제 있어서 갈 때 되면 그 얼마나 두근거려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서류화되잖아요. 사실 맞아. 아직도. 맞아. 여기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절대 안 되지. 대리대랑 똑같은 거지 그게. 그렇지. 기록이 먼저인. 기록이 먼저죠 여기. 맞아. 그럼 봤을 때 확실히 썽띠우의 작업을 보면은 그냥 뭘 말하는지 알아. 맞아. 그 감성을 아니까. 맞아. 근데 이것이 비단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 생각했잖아요. 저희가 얘기했을 때 좀 뻔한 작업이 아닌가? 맞아. 근데 그 이유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독일인들이나 실제로 좀 여기 있는 사회 이제 주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들켰다. 그 부분을 진짜 썽띠우가 베트남계 사람이지만 독일에서 자랐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질적인 거라고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했고 맞아. 제가 궁금한 게 썽띠우가 학생 때 어떤 작업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썽띠우가 그 런던에서까지 이제 그 로얄 아카데미에서 다 끝을 내고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본인이 이 되게 관료적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학업을 웰메이드하게 끝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현타가 왔다고 하더라고. 혼란스러웠다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 끝낸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전에도 정치적인 작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성향이야 이건 내가 볼 때. 맞아. 사람 성향이 그렇잖아. 맞아. 정치적인 작업 안 해요 죽어도. 맞아.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런 거야 내 생각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 완전 관료주의와 이 엘리트주의 끝판왕으로 모든 영국에서까지 그 포스트 그레주에이트 프로그램까지 마친 그녀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히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런 거죠. 저희가 그 시대가 부르는 작가다 이런 말 했던 게 첫 번째로 난민 출신이고 또 젊고 그리고 이 모든 관료주의적인 코스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녀는 여기를 비판할 자격이 주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놈 지피지기라고. 전백승이라고. 예를 들면 그냥 EJ 한국에 있는 내가 한국에서만 평생 살았던 내가 갑자기 독일 관료주의 비판할 일이 뭐가 있어. 그 정당성이 없잖아 사실. 그치. 그리고 좀 더 설득력이라고 하면 설득력이지. 약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 굴에 들어가 봐요.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썽띠우가 그 이질적인 존재로 여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해외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나 뭐 자기 나라에서 살면은 한 20, 30대 30 전까지 뭐 그렇게 관청에 갈 일이 많지가 않아. 맞아요. 관청에 가는 것도 기분 좋게 가. 여권 받으러. 맞아요. 나 여행 간다고. 맞아. 그 정도지. 그 정도지. 운전면허 받으러 가고 막 이 정도지. 맞아. 뭐 이렇게 무서움을 가지고 가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알잖아요. 그 공포를. 여기 독일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테라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곳에 가면은 사실 딱 가면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 서로 눈치 보잖아. 쟤 몇 번일까? 쟤는 조용히 있잖아. 다 조용히 있잖아. 그걸 봤을 때 진짜 치열한 전쟁터는 베를린이죠. 베를린은 알죠? 태엄, 그러니까 뭐라죠? 약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을 서야 돼. 새벽 4시부터 3시부터 그 약속 하나 잡으려고, 번호표 하나 뽑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인터넷에서 뭐 하든가, 그거를 뭐 진행 관료주의를 표방 갑자기 너무 불평으로 가나? 그걸 표방하면서 그 다음에 웃긴 게 그거잖아. 독일 뭐 이렇게 딱딱하게 정말 정확하게 해주면 몰라. 저는 독일인들 이렇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치. 옛날에 제가 독일어를 배울 때 선생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도이틀리시가 정확하다는 뜻이잖아요. 풍틀리시하다 이런 거잖아요. 도이틀리시가 이제 정확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어떻게 외우면 좋냐? 독일인들 도이치들이 도이틀리시하다 이렇게 외우면 좋대. 그래서 난 뭐 근데 우리가 그런 인상이잖아. 독일인들 정확하고 딱딱 떨어지고. 맞아.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실제로 오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우리나라의 그 재래 시장보다도 더 유두리가 넘치는 곳이죠. 지 멋대로만. 맞아. 그래서 그냥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죠. 독일에 사시는 분들 다 공감할 텐데. 맞아. 그런 걸 봤을 때 아무튼 이런 썽띠우는 그것조차 비판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성띠우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기승전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기 때문에 숨이 안 막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역설인 게,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2018년에 무슨 말인지 그 광주 비엔나레를 갔었어요. 그 이제 상상된 경계들이라는 주제로인데, 그 비엔나레를 뭐 까는 거면 까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제3세계나 뭐 각국의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나 뭐 정치적인 작업들이 계속 나열이 있었어요. 뭐 많은 비디오 다큐멘터리 작업도 있었고, 뭔가 그 상황을 보여주는 설치 작업도 있었고.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구조, 그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숨을 막히게 만들더라고. 맞아. 그런 거죠. 내 귀에다 완전 바로 앞에서 그거를 진지하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느끼는 부담감 있잖아. 맞아. 그다음 그렇게 그다음 여러 감정이 들 수 있잖아. 난 멍청한가 그러면? 난 의식이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보편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3세계에 이러한 일이 되게 비극적인 일은 알아요. 근데 그게 접점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구조적으로 접점이 생기면 그나마 좀 통로가 생기거든요. 맞아. 그래서 성띠우 작업이 저한테는 조금 더 숨이 안 막혔던 게 그 구조적인 걸 좀 시원하게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해할 만한 그 에스테틱을 딱 가져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의 작업들이, 그러니까 그때 광주 비엔날레 작업들은 좀 설치적으로 아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계속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글씨도 작아가지고 앞에 가서 이렇게 바싹 붙여서 봐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거의 문제점이 그거를 생각해요. 어떤 이런 내러티브적인 작업, 그러니까 구조적인 게 아니라 서사적인 작업으로 구조를 말할 때 맞아. 사실 그건 어떤 성향을 띠게 되냐면은 프로파간다랑 별반은 다를 게 없어져요. 맞아. 사실. 맞아. 어떤 헤게모니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광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갔을 때 베니스 비엔날레에 많은 작업들이 있잖아요. 국가관을 가지지 못한 작업들도 있고, 아니 작업이 아니죠. 국가관을 가지지 못한 이제 나라들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국가관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인 작업들이 너무 규격화돼 있어. 반대로 오히려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서사를 기존 규격화된 그걸로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못 살아. 다큐멘터리라고 진짜 많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자신의 주체성을 이 규격화된 양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든 뭐 어떤 자신의 문화를 갖다 놓는 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관을 가진 그 기득권 나라라고 할까요? 강대국들, 열강들의 약간 그 국가관들이 오히려 이 구조라든지 그걸 더 다 자유롭게 다루거든요. 사실 참 역설인 거예요. 슬프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보통은 그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 그냥 내러티브로 자신의 규격화된 걸로 말하는데, 그런 점에서 썽띠우의 작업은 그거랑은 좀 궤를 확실히 달리한다. 맞아. 굳이 말하면 열강의 국가관들처럼 되게 참신한 포맷 아니면 좀 자신만의 구조를 가지고 전시를 진행시키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그 내러티브를 잃지 않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작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저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부터 계속 느끼는 거지만, 결국엔 성띠우가 뭐 좋은 교육을 받아서일까요? 그런 건 좀 의문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이미 자기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그런 되게 여러 가지 레이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생각이. 그렇지. 욕을 할 그건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인 계급이랑 존재할 때 부르주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프롤레타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제3계급의 어떤 뭐
아까 알랭바디가 말한 무의 존재들이 있을 텐데 저는 성띠우가 그 난민 출신이기 때문에 무의 존재의 사람들처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녀가 지금 부르주아 계층을 가정한다면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가장 그녀만이 할 수 있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무의 존재 아니면 그런 교육 자체에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작업을 절대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이 고등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치. 다만 성띠우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적합한 작업을 생각했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술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게 적당하냐 아니냐 얘는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로 따지게 되면 사실 우리는 똑같이 그거 양식화된 그걸 따지고 있는 거야. 맞아. 우린 성띠우라는 개인 우리가 더듬이하면서 성띠우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은 그녀의 예민한 주체성들을 다 인정을 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봤을 때 너 기존의 미학 썼네라고 아니라 아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이게 저희가 말하는 난민이라는 단어로 그녀를 함축시켜 버린 거 뭐가 달라? 하지만 그녀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겠다. 이런 맥락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맞지.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녀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만자다. 뭐 그런 핀트로는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성띠우의 하나하나의 작업적 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성띠우의 전시도 어쨌든 레퍼런스를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뺀 것도 있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할 얘기가 없어져요 전시 때. 맞아. 이 이야기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때 매튜르치 키노이 때는 비슷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어쨌든 성띠우와 관련된 이론이나 아니면 좀 뭐 담론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얘기하는 쪽으로 갔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띠우에 대한 전시를 또 하나씩 준비를 해서 그쵸. 얘기하는 쪽으로 한두 개씩 해서 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6월 이제 넷째 주 마지막 주 올라가죠. 아니죠. 6월 셋째 주. 네, 셋째 주 수요일 맞아. 그리고 세 번째 주 수요일. 맨날 헷갈리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요. 셋째 주 수요일에 이제 이번 편을 들으신 분들은 2주 뒤에 성띠우의 작업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분석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에피소드를 찾아뵙겠습니다. 네.